구름이 잔뜩 낀 새벽 하늘에서 서늘한 바람이 내려앉았습니다. 유승호는 휴대폰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어머니 최말순 여사의 넷째 기일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책임감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전날 밤 준비해둔 작은 쿨러 박스를 열어 과일과 반찬을 다시 확인했어요. 배 한 개, 사과 2알, 손수 담근 불고기 한 접시, 그리고 송편까지 차곡차곡 담겼습니다. 모든 재료를 살펴본 승호는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속삭이며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산길 초입에 이르자 안개가 발목을 적셨습니다. 승호는 미끄러운 흙길을 조심스럽게 디뎠습니다. 발 아래 낙엽이 파삭거렸고 숨결마다 차가운 김이 일었어요. 평소라면 30분이면 도착할 거리였지만 안개와 추위가 걸음을 늦췄습니다. 그러다 능선에 올라 어머니 묘를 마주한 순간 승호는 숨을 삼켰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묘 위에 또아리를 틀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구렁이는 이미 3번이나 모습을 드러낸 익숙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짙은 비늘이 떨리고 노란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구렁이는 천천히 몸을 비틀며 묘 오른편으로 꼬리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 자리는 다른 곳보다 땅이 움푹 꺼져 있었고 축축한 흙 냄새 사이로 은근한 부패 냄새까지 스며나왔습니다. 승호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쿨러를 내려두고 차분히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배와 사과를 정갈하게 놓고 불고기 그릇 위에 은은한 김이 오르는 것을 확인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구렁이의 이상 행동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도 구렁이는 묘 오른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꼬리는 계속 그 자리를 두드려 무언가를 알려주려는 듯했죠. 승호는 마지막 절을 올리며 속으로 중얼겼습니다. 어머니, 왜 구렁이가 이런 경고를 주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끝나자 구렁이는 느리게 일어나 승호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금빛 눈이 그를 응시하더니 다시 묘 오른편으로 기어가며 땅을 파듯 머리를 비볐습니다. 승호는 결국 마음을 정했습니다. 혼자 감당할 일이 아니라고 판단한 그는 묘를 뒤로하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는 산길을 내려오며 4번이나 뒤돌아봤습니다. 구렁이는 묘 오른편에 머리를 눌러둔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산 아래에 닿자마자 그는 둘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벨소리가 이어지는 동안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형이라고 급한 일이라며 내일 산소에 동행해달라고 그는 간청했습니다. 코끝에는 여전히 묘지의 썩은 내가 맴돌았고 구렁이에 흔들리던 눈빛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반드시 형제들과 함께 진실을 확인하겠다고 그는 다짐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유승호는 약속보다 훨씬 일찍 산 입구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삽과 장갑 그리고 간단한 물 한 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가 기다리던 둘째 유진우는 다소 피곤한 얼굴로 도착했고 막내 유선미는 주말 약속까지 미뤄가며 산행에 동참했습니다. 셋은 어색한 인사를 나눈 뒤 말없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우는 도중에 말을 꺼냈습니다. 산소 옆에 구렁이라니 그런 걸 왜 아직도 믿냐는 뉘앙스였죠. 승호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만 끄덕였고 유선미는 불편한 공기를 풀고자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가 괜히 그러겠어. 우리 눈으로 보고 판단하자. 그렇게 셋은 긴 오르막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묘지에 가까워질수록 승호의 발걸음은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능선을 넘자 전날과 똑같은 모습으로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순간적으로 몸을 움찔했습니다. 유선미는 짧은 숨을 들이켰고 유진우도 입을 다물었습니다. 구렁이는 그들을 보자마자 묘 오른편으로 이동하더니 머리를 틀며 땅을 문질렀습니다. 그 행동은 마치 여전히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죠. 유진우도 순간 긴장한 눈빛으로 승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진짜 뭐가 있는 거 아냐? 승호는 준비해온 삽을 꺼냈고 동생들은 그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흙은 생각보다 쉽게 뒤집혔고 단단한 물체가 걸렸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나무관이었습니다. 세 남매는 숨을 죽였습니다. 유선미가 입을 막고 눈을 크게 떴고 유진우는 두 무릎을 꿇고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관은 낡았지만 그대로 보존돼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자 안에는 흰 천으로 덮인 시신이 조용히 누워 있었어요. 천을 젖히자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니었습니다. 전혀 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이건 뭐지? 유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였습니다. 유선미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했고 승호는 두 손을 모은 채 조용히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진실을 밝혀드려야겠죠. 그때 구렁이는 조용히 몸을 돌려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듯 묘지를 마지막으로 돌아본 뒤 천천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세 남매는 여전히 충격에 휩싸인 채 산속에 남겨졌습니다. 시작은 단순한 기일 참배였지만 그 끝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비밀을 품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온 세 남매는 곧바로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을 듣고 묘지 위치와 상황을 파악한 뒤 구청과 함께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며칠 후 발견된 시신은 구청 위임을 받아 국과수로 옮겨졌고 본격적인 신원 확인 절차가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시신은 유승호 씨 가족과는 아무런 혈연 관계가 없는 인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름은 강미라, 사망 당시 29살이었고 실종 신고가 접수된 적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강미라라는 인물에 대해 수소문했고 해당 이름이 한 요양보호사의 가족 기록에서 확인되었습니다. 간병인 강정민 씨의 딸이었습니다. 강정민 씨는 처음엔 모르는 일이라며 발뺌했지만 계속된 추궁의 끝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4년 전 딸 강미라는 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고 화장을 시키기엔 마음이 너무 아팠다고 했습니다. 정식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딸을 떠나보낼 수 없었던 정민 씨는 결국 극단적인 결정을 내렸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당시 그녀는 요양 중이던 최말순 여사의 가족과 연락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만 간단히 진행된 뒤 묘지가 조성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자신이 돌보던 어르신이 이미 사망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고 장례를 서둘러 진행한 뒤 그 자리에 딸을 묻은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최말순 씨는 사망하지 않았고 병원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유승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당시 어머니 장례가 너무도 급하게 치러졌다는 점을 떠올렸습니다. 간병인이 부검을 맡고 가족이 정신 차릴 틈도 없이 장례를 밀어붙였다는 점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그땐 너무 정신없는 시기라 놓쳤던 단서들이 이제 와서야 또렷하게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왜 그런 무리수를 두었냐는 경찰의 물음에 정민 씨는 덤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미라는 사람들 속에서 늘 외로워했어요. 세상과 잘 어울리지 못했고 조용한 걸 좋아했어요. 그 아이가 편히 쉴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
그 산자락이 떠올랐어요. 따뜻한 햇살이 드는 그 자리가 딸에게 마지막 안식처가 되어줄 것 같았다고요. 그러면서 유가족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경찰은 무단 매장, 서류 위조 등의 혐의로 강정민 씨를 입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치밀한 범죄를 꾀했다기보다는 개인적 상실과 슬픔 속에서 빚어진 비극적 선택이었다는 점, 그리고 강미라 씨에 대한 실종 신고조차 없었다는 정황 등을 고려해 구속은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승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그곳에 묻히지 않았다면 어머니가 아직 살아계시다는 걸 알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이후 경찰은 병원 입소 명단을 추적해 최말순 씨의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치매 초기 증상으로 입원해 있었고 보호자 인계가 없어 무연고자로 분류돼 장기 입소 중이었습니다. 승우는 병원으로 달려갔고 문을 열자 휠체어에 앉아있던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가 승우니?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승우는 주저없이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이제 절대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리고 다시는 구렁이도 그 묘지 근처에서도 이상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산속은 평온을 되찾았고 백합 한 송이만이 그 자리에서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청은 무연고 묘로 방치돼 있던 해당 구역을 조사하고 법적 소유자와 매장 허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해당 구역은 수년 전 공공묘지 재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곳이었고 묘지 등록 자체가 누락된 상태였습니다. 행정적으로는 묘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셈이었어요. 이 사실은 경찰 수사에도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유승호는 곧장 변호사를 선임해 어머니 사망 신고에 대한 재심의를 신청했습니다. 당시 신고된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 묘지 설치 신고서까지 모든 서류가 간병인 강정민 단독으로 처리돼 있었고 가족동이나 서명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제야 유승호는 왜 그토록 장례가 급하게 치러졌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식으로 어머니의 사망 신고 말소를 요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최말순 씨의 생존을 인정했습니다. 동시에 과거 장례 절차를 주도한 간병인에 대한 민사 책임도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형사상 구속은 면했지만 그로 인해 벌어진 가족 간 단절과 법적 혼선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었죠. 한편 강미라 씨의 시신은 화장 절차를 거쳐 작은 납골당으로 옮겨졌습니다. 유승호는 미라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 한구석이 무거워졌다고 했습니다. 비록 타인의 묘지였지만 햇살 드는 산기슭 아래 딸을 묻고자 했던 한 어머니의 선택을 그는 쉽게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말순 여사는 병원에서 퇴원한 후 요양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옮겨졌고 유승호는 매주 어머니를 찾아가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기억은 들쑥날쑥했지만 유승호의 손을 꼭 쥐고 웃는 얼굴만큼은 매번 또렷했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유승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묘에서 피어난 백합 덕분에 이상한 기운을 눈치챌 수 있었어요. 구렁이가 산소를 지키듯 어슬렁거렸던 것도 어쩌면 딸을 묻고 떠난 정민 씨의 마음이었을지도 몰라요. 누군가의 아픔이 엉켜 만들어낸 비극이었지만 그로 인해 내 어머니를 되찾을 수 있었으니 그것조차 인연이라 생각하려 합니다. 최말순 여사는 요양시설로 옮긴 후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복도를 천천히 산책하거나 작은 정원에서 햇살을 받으며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이전보다 훨씬 맑아졌다고 요양사들은 말했습니다. 때때로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렸고 어떤 날은
딸의 이름을 부르다 눈물을 떨구기도 했습니다. 유승호는 매주 토요일마다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아들을 알아보지 못해 마음이 아팠지만 시간이 지나며 얼굴을 기억하고 손을 맞잡는 일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병실 한쪽 벽에 가족 사진을 붙여두었고 그 앞에서 오래된 추억을 꺼내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어머니는 가끔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이며 마치 오래전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듯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유승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어머니는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고 손끝으로 유승호의 손등을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잊고 지냈던 온기와 가족이라는 단어가 다시금 그의 가슴에 스며들었습니다. 한편 강정민 씨는 딸을 잃은 뒤 사실상 사회와 단절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사건 이후 거처를 옮겼고 연락이 닿는 친인척도 없었습니다. 유승호는 그녀에게 법적 책임을 물으며도 한편으론 인간적인 연민을 지우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노트 하나를 요양원으로 가져가 어머니의 기억 속에 남은 강정민 씨의 흔적을 정리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오래전 따뜻한 손길이 있었던 것 같다고만 말했습니다. 그 봄 요양원 앞 벚나무는 다시 연분홍 꽃잎을 피워냈습니다. 유승호는 어머니의 휠체어를 밀며 조용히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이제 이 길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길이 되었습니다. 지난날의 고통과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것을 감싸 안을 수 있는 시간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유승호는 구청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과거 산소 주변에서 수습된 유골 일부에 대한 정밀 조사가 끝났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골은 강미라 씨의 DNA와 일치했고 당시 묘지 아래 묻혀있던 인체 유해가 그녀의 것으로 공식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강정민 씨를 다시 불러 조사를 벌였고 그녀는 조용히 모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딸 미라가 오랜 병환 끝에 세상을 떠났고 자신은 절망 끝에 병원에서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을 가장해 장례를 치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어르신의 가족들이 방치한 틈을 타 문서와 시신 처리까지 독단적으로 진행했고 정작 최말순 여사는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살아 있었던 것입니다. 법원은 그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인간적인 고통과 사정은 참작되었지만 사망자를 가장하고 타인의 법적 신분을 위조한 점은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강정민은 법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은 그저 딸을 곱게 보내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하며 그 순간만이라도 딸이 외롭지 않기를 바랐다고 했습니다. 유승호는 그 말을 들으며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그에겐 여전히 어머니를 되찾았다는 감사함이 컸지만 동시에 누군가의 슬픔이 만들어낸 어긋난 선택이 이렇게나 많은 이들의 삶을 바꾸었다는 사실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길에 납골당을 들렀고 작은 봉화남 앞에 들꽃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으로 돌아온 유승호는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어머니는 잠들어 있는 듯한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억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그 따뜻한 표정만은 분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밖에선 봄비가 내리고 있었고 벚꽃은 비에 젖어 조용히 땅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계절이 저물어가고 있었고 그 속에서 서로를 잃었던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를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봄이 완연히 지나고 여름 초입에 접어들 무렵 유승호는
요양원에서 작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최말순 여사의 회복을 기념하는 자그마한 음악회였습니다. 그는 플루트 연주자가 등장할 무대 한쪽에 들꽃으로 만든 리스를 걸고 천천히 자리에 앉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기억은 온전치 않았지만 그날만큼은 어머니도 낯선 얼굴들 앞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요양원 원장은 눈에 띄게 달라진 최 여사의 모습을 언급했습니다. 과거에는 식사도 거부하고 방 안에서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곤 했지만 이제는 매일 산책을 나가고 다른 입소자들과 인사를 주고받는 일이 자연스러워졌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어느 날 그녀가 스스로 아들의 이름을 부른 순간 모든 직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유승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믿기 어려웠습니다. 자신조차도 바랄 수 없던 기적 같은 회복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머니 곁에서 조용히 말했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시 이름을 불러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그날 말순 여사는 다시 한번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승호야, 이게 다 꿈은 아니겠지. 한편 사건을 접했던 구청 관계자들과 복지 공무원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무연고 장례나 간병인 의존 구조의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강정민 사건은 단지 개인의 잘못으로 끝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돌봄 노동에 지친 사람들이 사회적 고립 속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게 되는 구조, 그리고 제도권의 방치가 만들어낸 비극이기에 여러 기관들은 함께 실태조사와 제도 개선안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유승호는 이러한 움직임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언론의 관심을 피했고 누군가의 인터뷰 요청도 사양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기까지 그가 걸어온 길은 결코 짧지도 쉬운 길도 아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초여름의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유승호는 어머니의 머리맡에 놓인 액자를 천천히 바로 세웠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웃고 있는 사진 한 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유승호는 처음 구렁이를 만났던 산길로 다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사건의 시작이자 끝이 닿았던 그곳, 어머니가 묻혔다고 믿었던 산자락엔 이제 묘지도 없고 낯선 비석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작은 들꽃이 가득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바람이 부드럽게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그날의 장면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구렁이가 얌전히 산소 앞에 머무르다 돌아서던 모습,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진실의 퍼즐들. 당시에는 그저 우연이라 여겼던 징후들이 이제 와서는 모두 신호였던 듯 느껴졌습니다. 사람의 말보다 짐승의 침묵이 더 진실에 가까웠던 셈이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며 유승호는 짧은 메모 하나를 남기기로 했습니다. 지역 신문사 제보란에 익명으로 보낸 사연 한 줄, 가족이 가족을 모른 채 흘려보낸 세월, 그리고 그것을 일깨워준 한 마리 구렁이의 이야기였습니다. 실명도 날짜도 없이 쓰인 그 글은 조용히 신문 한 구석을 차지했지만 일부 독자들의 관심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산 주변에 다시 구렁이가 나타났다는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엔 놀라면서도 그 구렁이가 예전보다 사람을 더 피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덧붙였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또 다른 신호일 수 있다고 했고 또 어떤 이는 단지 한 마리의 짐승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승호에게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 구렁이는 누군가의 외침이었고 침묵 속의 경고였으며 동시에 살아있는 존재들의 울림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것이 공포의 상징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어머니를 다시 품에 안게 해준 존재로 잊고 지낸 관계를 되찾게 해준 인연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유승우는 매년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나설 때마다 산을 한 번씩 올려다보았습니다. 산등성이 너머로 햇빛이 스며들고 나뭇가지 틈 사이로 미세한 바람이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웃곤 했습니다. 그곳 어딘가엔 여전히 구렁이가 조용히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요. 어떤 비밀은 파헤쳐져야 했고 또 어떤 진실은 말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한 마리 구렁이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